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 복지 정책을 짚어봅니다. 블랙보드에서 함께 하시죠. 오늘도 쿠키뉴스 김성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 함께 할까요? 네. 최근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저출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말하는 그 워라밸을 위한 대책과 아동 성장 지원, 차별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이번 대책을 두고 기대와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부모부터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그리고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높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가 담긴 것 같은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 상황부터 좀 볼까요?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보이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1.05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전년 1.17명보다 0.12명 급감한 겁니다. 합계 출산율이 1.10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05년 이후에 12년 만의 일입니다. 네, 낮긴 낮군요. 네. 출생아 수로 보면 어떻습니까? 네, 작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1970년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35만 명대로 내려갔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100만 명대였던 출생아 수는 2002년에 49만 명으로 절반으로 줄었고요. 이어서 4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2015년 반짝 증가했다가 빠른 속도로 곤두박질합니다. 또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준으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네, 사실 저출산 말은 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해 출생하는 신생아 수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감소했는데요. 이 세계에서 한 세대 만에 출생아 수가 반토막으로 줄어서 인구 절벽으로 직면한 나라, 이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인구 절벽이라는 단어도 나왔지만 정말 이렇게 되면 인구 유지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죠. 인구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합계 출산율이 2.1명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그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죠.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을 크게 밑도는 이런 압도적인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왜 그럴까? 그 원인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출생아 수가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좀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출산 현상은 1990년대 후반에 시작됐습니다. 이후에 IMF 위기 등을 거치면서 2000년대 들어서 본격화됐는데요. 그때 태어난 여성들이 가임기로 진입하는 시대에 이 가임 여성 수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사회 문화적인 요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결혼을 미루는 사람, 또 결혼했지만 출산을 미루는 사람, 또 하나만 낳고 멈추는 사람, 또 결혼해도 아이를 갖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늘고 있는 거죠. 이전에는 뭐 결혼만 하면 아이를 낳는 게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컸지만 지금은 개인의 삶이라든가 뭐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증가하고 있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사실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많이 변했고요. 그리고 소득이나 또 고용 불안 등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아이를 낳지 않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자, 이렇게 저출산이 이어지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도 볼까요? 네. 일단 고령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요.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동시장의 활력이 일단 떨어지게 되고요. 결국 경제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면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국민이 있어야 또 나라가 유지가 되는 거니까요. 이 저출산 관련해서는 빠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또 전망이 되고 있는지도 네네. 궁금한데요. 전망이 그래도 좀 밝은 편인가요? 그렇지가 못합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지금 좋지가 않은데요. 네. 정부는 올해 합계 출산율이 1.0명 아래로 떨어지고 또 출생아 수는 약 32만 명으로 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에 최악에는 2022년 이전의 출생아 수가
30만 명대로 무너지고 20만 명대로 주저앉을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구조적, 사회 문화적 원인이 있다고 해도 이게 나아지기는커녕 추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망조차 밝지가 않은데요. 자, 그렇다면 정부 정책 관련해서 대책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 정권 이전에도 정부에서 계속해서 관련 대책을 내어놓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이 처음 발표된 2006년 이후 저출산 문제 해결에 1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래도 상황은 여의치가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200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1에서 3차에 걸친 저출산 대책을 5년 단위로 내놓고 있는데요. 지난 7월 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주도하고 또 관계부처가 연계해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 과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 이번에 나온 저출산 관련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나온 대책과는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출산율, 출생아 수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출산 감소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 목표를 세우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거죠. 대신 주거 복지,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말하는 워라밸, 또 아동 성장 지원, 차별 해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간 출산율을 높이고 보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뒀던 정책 중점을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또 비혼 출생 등 모든 출생에 존중받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쪽으로 이제 옮겨간 거죠. 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내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거복지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혼인 감소 등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또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까지 총 163만 가구를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주택 공급과 금융 지원 등을 포함해서 신혼부부는 당초 60만 가구에서 88만 가구, 청년은 56만 5천 가구에서 75만 가구로 각각 확대해서 공급하기로 했고요. 신혼 희망타운은 당초 목표보다 3만 호 추가한 10만 호가 공급됩니다. 또 내년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를 50% 감면받게 됩니다. 네, 이 저출산 해결하려면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공공주택과 신혼희망타운 등이 대량 공급이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금융 지원에 대한 부분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원이 이루어집니까? 네, 현재 그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그 정책 금융 상품은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하는 디딤돌 대출과 전세 자금인 버팀목 대출이 있는데요. 신혼부부 전용 구입 또 전세 대출에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혜택을 9월부터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렇게 저출산 대책으로 주거 불안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출산 지원 체계 사각지대도 해소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자, 그동안 이제 출산휴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자영업자와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급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또 신용카드 모집인 등 이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또 단시간 근로자는 출산휴가 90일간 별다른 급여를 받지 못했는데요. 앞으로 이들은 월 50만 원, 총 150만 원의 출산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 새 제도의 혜택을 보게 될 여성들은 약 5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와 고용보험 미가입자들도 이제는 그 출산휴가 기간 동안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꼭 잘 알아두셔서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는 부모의 워라밸을 위한 대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네, 이 정부는 아이와 함께하는 이 일과 생활 균형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근로단축 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하루에 5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고요. 이 중 1시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해 줍니다. 또 남편이 받는 유급 출산 휴가는 3일에서 10일로 늘어나는데요.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 휴가 5일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출산 후에 90일 이내에서 이 휴가를 분할 사용하도록 해서 편의성도 좀 높이게 됐습니다. 네. 네. 뭐 사실 부모의 근로시간 단축이 아이에게는 또 행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른둥이라고 하죠. 좀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는 그런 아기들을 낳는 경우가 많은데 또 이로 인해서 의료비 지원 역시 절실해질 때가 있습니다. 뭐 그 부분도 대책이 좀 나와 있습니까? 네. 이제 뭐 사실상 1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그 의료비가 사실상 없어졌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래 진료비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현재보다 66% 경감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임산부에게 일괄 지급되는 국민 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아이를 키울 때 받는 지원도 좀 확대가 될까요? 네, 그 아이돌봄 서비스를 예를 들 수 있는데요. 네네. 그 서비스가 이제 확대가 됩니다. 현재는 이제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그 월 442만 원 이하일 경우에 이제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중위 소득 150% 기준으로 553만 원까지도 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신이 해당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출생을 존중한다는 정책 방향을 결정을 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지 않은 채 또 아이를 낳는 경우가 사실 얼마나 될까요? 잘 없죠?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근데 그 비중은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국에서 엄마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비혼 출산 비중 2014년 기준으로 1.9% 정도였는데요.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39.9%로 우리나라보다 21배나 높았습니다. 또 프랑스는 56.7%, 스웨덴도 54.6%나 됩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경우는 그 비중이 적진 하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도 같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부모 그 가정을 위한 지원도 좀 늘어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부모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을 14세에서 18세로 상향하고 또 지원액도 월 13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비혼 출산과 양육이 그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미혼모가 자녀를 기르던 중에 그 아버지가 자녀 존재를 인지하더라도 종전의 성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이 사실혼 부부가 법적 부부와 마찬가지로 난임 시술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모든 아동과 가정에 대한 차별 없애는 게 먼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가 나온 지금 발표된 대책들은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 대책 가운데 이제 법 개정이 없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네. 정부 예산으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시행하는 데 있어서 별 문제는 없을까요? 사실상 이게 재원과 맞물려 있는데요. 네. 예로 이 육아휴직 급여라든가 뭐 출산 그 휴직 급여, 또 아빠 육아휴직 급여 등은 고용보험 기금에서 나옵니다. 이 고용보험도 이제 전형적인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재원이 세금이 아니라 근로자의 소득으로 만들어지고 이 정부는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도와주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정책이 확대된 상황에서 재원이 모자라게 되면 결국은 조세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앞으로 예산 편성에도 좀 영향을 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 문제 등에 주안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또 인구 감소 문제 책임을 여성에게만 지운다는 비판이 있는 법적 용어, 이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꾸는 등에 대해서도 재구조화 대책 마련 때 위원회 명칭부터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나온 이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 뭐 최악의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맞은 가운데 내놓은 대책치고는 이제 무게가 떨어진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 드는 비용은 주거 부문을 제외하고 한 해 9천억 원 정도로 예산으로 보면 대규모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1세 아동에 대한 의료비 경감,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등은 기존 정책을 강화하는 수준으로 또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임금 삭감 없는 육아계 근로시간 1시간 단축, 그리고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확산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 회사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이어서 또다시 이 사업주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뭐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도 인정을 했듯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저출산 현상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떨어진 어떤 삶의 질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 대책으로 결혼이라든지 출산 기피 현상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게 상당수 사업 자체가 기존 대책의 그 보완이나 뭐 강화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수혜 범위는 넓혔지만 결혼과 임신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무대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기혼자 위주로 지원이 치우친다는 그런 지적이 예, 있었던 맞습니다. 거군요. 네, 이 가족 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부부관계에서의 출산만 장려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물론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이 늘긴 했지만 이 기초적인 복지 혜택만 주는 데서 벗어나서 가족 정책의 대상으로 넣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혼외 출산은 전체 출산의 2% 미만으로 적지만 유럽 국가들처럼 아이 중심으로 가족 개념을 확대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앞으로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정부에서 계속해서 관련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네네. 본인이 정작 해당이 되는지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 홍보가 사실상 확실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홍보가 필요 없이 주민들이 몰라도 자동으로 주어지는 서비스를 좀 충실히 제공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될 것이고요. 정책 관련 홍보 역시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지난 10년 동안 엄청난 규모의 세금을 쏟아부었는데요. 뭐 해결되기는커녕 더 심해지기만 합니다. 뭐 더 이상 정부의 책임으로 미루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블랙보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쿠키뉴스 김성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